네,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오늘도 빠숑이 만난 사람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어떤 이렇게 좀, 미사 오고를 붙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을 모시고, 오늘 또 빠숑이 만난 사람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와 주셨었고요. 작년에 나온 편이 아직도 지금 상위 순위에 있어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 작년에 나오셔갖고 미국의 부동산 이야기들, 이제 한국의 정책들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그냥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특히 올 연초에 어떤 또 전망을 해주셨었냐면은 9월 전후로 상승할 것이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이. 왜냐면은 상반기 때에는 이미 좀 하락을 좀 논하신 분들이 훨씬 더 우세였었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직접적으로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상승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승 정도가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정부에서는 조금 심각성을 느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또 새로운 카드를 또 내놓는 그런 정책들로 지금 시장이 좀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 시장과 또 정책이 또 어떻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전쟁은 아니지만 어떻게 또 좀 대결을 벌일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딱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기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차가 전혀 적응이 안 되고 계세요. 왜냐면 미국에서 오신 시간이 얼마 안 되셔갖고 너무 감사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좀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녹음분은요, 녹음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나갑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추석 때 들어왔어요. 네. 와가지고 여름 이제 학기 끝나고 네. 8월 초에 바로 나갔다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여행 좀 다니고 네. 좀 이제 충전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선생님도 공부를 하시나요? 네, 뭐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해보고 한국에 있으면 이제 강의를 많으니까 사실 이제 자기 충전할 시간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시간을 이제 짝에서 써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가면은 뭐 상대적으로 강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재충전 시간을 갖죠. 그렇습니다. 자녀분들 다 장성하시고 이제 선생님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외람되지만 요새 미국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뭐 경기가 우리보다는 괜찮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뭐 잘 팔리는 편이죠. 네. 지난번에 미국 부동산 얘기해 주셨던 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제도들, 세제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편 들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상반기 때 기억하시죠? 그렇죠. 9월달 전후로 상승할 것이다. 이미 9월 전부터 야 이게 아기호 선생님의 말을 꼭 지키고자 하는 것처럼 시장이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 부토부토봉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원래는 그 시장 분위기 보면 8월 때부터 올라갔어야 돼요. 8월부터 올라갔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니까 주춤해가지고 한 달을 참아주더라고요. 아무튼 좀 추석 지나고 이게 좀 또 괜히 또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좀 전반적인 분위기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이제 시장을 얘기하면 사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역에 다 달아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군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천에 갖고 계시는 분, 원주에 갖고 계시는 분, 뭐 분산에 갖고 계시는 분, 부산에 갖고 계시는 분, 서울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보면 지역별 차별화가 굉장히 진행이 된다. 싸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뜨거운데 지방 같은 데는 아직까지 뭐 찬바람이 휙휙 불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가 오르고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KB 국민은행 시대로 보면은 이제 아직 9월달 지수는 이제 월말에 지수가 나오니까 이제 8월 지수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면은 0.78%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매매가가. 1%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 지금 현재 안정적이네. 그리고 이렇게 한 거는 과거 몇 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이 보면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막
인터넷 보면 댓글 보면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매물이 없어요. 네, 올랐어요. 이런 얘기 난리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네. 사람들이 살려는 데는 올랐고 사람들이 안 살려는 데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양극화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방은 그렇죠. 아직도 지방 일부 지방은 굉장히 지금 찬바람이 돌고 있고 네. 서울은 굉장히 되게 뜨겁고 이제 그런 이제 차별화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데 그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봐야지 시장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평균에 현혹돼가지고 그렇죠. 평균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평균에는 상승한 지역도 있고 하락한 지역이 다 그렇죠.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지역은 한 단지만 오르고 싼 지역들은 10단지가 내렸는데 합쳤을 때 비싼 지역이 월등히 비싸면 상승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시장인데 많은 분들이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으로 뚱 뭉쳐갖고 그러니까 그게 국토부도 그런 것 같고 인구 맞아요. 전문가들이나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평균 갖고만 얘기를 하니까 예, 평균 갖고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편차라는 개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 만약에 0%가 올랐고 지금도 0%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적은 1%, 떨어진 적은 그냥 1% 떨어지고 오른 적이 1%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시장이 그냥 뭐 안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똑같이 전체 평균이 0으로 나오더라도 오르는 지역은 10%, 떨어진 지역이 10% 이렇게 떨어진 거 나오고 오른 지역은 10% 오른 거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인식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네, 평균은 0인데. 네, 평균 둘 다 0인데. 그래서 이 그렇죠. 편차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금액이 또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럼요. 이게 몇 프로 안 올랐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또 이제 커 보이더라고요. 오른 지역들은.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금 뒤처졌다고, 좀 연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이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10월달 전후로 분양가 상한제는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습니까? 말 것입니까? 뭐, 저희가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영향을 받을 지역들이 어딜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10월 달에 8월 달에 바로 시작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한 거는 일종의 이제 부모가 엄마가 매 맞는다 잘못하면 회초리 맞는다라고 한번 이제 폼을 잡은 거예요. 그거 자체로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기를 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겁니까?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걸 동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기본 원칙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의 경험치도 그렇고 또는 뭐든 상식적인 이론적인 거로 보더라도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느 지역 그러니까 재건축과 같이 뭐 둔촌주공 그런 재건축과 같은 데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만은 장기 시장 전체로 보면은 시장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에서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오히려 그걸 갖다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이제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호재로 그러다가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좀 이제 정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저걸 왜 그것다가 규제책으로 들고 나왔나.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나 일부 상품에는 그것이 분명히 악재는 맞지만은 시장 전체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시장에 공급 못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른 거고 그걸 갖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하고 또 전문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쉽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갖다 뚫고 있잖아요. 시소성을 보장해 주니까 정부에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하려고 할까?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니까 이제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 병의 원인을 갖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집값을 지금 현재 보면은 강남권 재건축이 이 시장을 갖다 교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우선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은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자기 대지 지분을 갖다가 일부를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하는 건데 그 대지 지분을 어떻게 파냐면 길거리에서 막 그냥 뭐 이거 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분양이라는 형태로 이제 하는 거죠. 일반 분양하게 되면 대지 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자기 대지 지분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땅을 딴 사람한테 파는 거라고요. 일반인들한테 파는 건데 거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가격으로 팔지 말고 얼마 이상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은 로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기의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제 그 사람 소유주 입장에서는 소중한 땅을 남한테는 한 번도 보지 않을 이제 일면식이 없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약간 모순은 있어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정부에서 어떤 걸 노리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아까 그거는 전체 시장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그 재건축만 걸리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부도 다 걸리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건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합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를 그래서 했을 때 과거사를 비춰봐도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공급이 줄었어요. 지금 세 번인가 네 번 했는데 다 줄었었고 결국은 공급이 줄다 보면 그 고스란히 2년 3년 후에 그렇죠. 이 입주 물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그렇죠. 오르고 이렇게 지금 영향이 끼쳐졌었는데 그럼 분명히 똑같은 영향이 생길 텐데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조합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 재건축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 줄어서 좀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그분한테 해주기 아니라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시장주의자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심판이라고 보거든요. 정부가 들어가서 저기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공을 차면 안 돼요. 거기서 보면은 한쪽 팀하고 이제 그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심판은 정확하게 룰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보면 한쪽이 약간 지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중간에 룰을 바꾸면 그 경기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시합 중간에 룰을 바꾸면 안 되죠. 그러네요. 거기서 보면.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돈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한다고 그러죠. 돈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그쪽 아니야? 서쪽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달려간 사람은 손해가 되는 거고 천천히 들어간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거죠. 물론 천천히 달려간 사람 나중에 뒤처진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갖다가 이제 그 찬성을 할 거예요. 동의를 할 거예요. 와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천천히 달리는 거야. 또는 와 저거는 역시 우리를 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몇 번 동쪽으로 서쪽으로 몇 번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이지가 않죠. 그럼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경제가 그래서 이제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을 봐야 된다는 말씀 너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제 부득이하게 그냥 반향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혁신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인과 이제 실질적인 소급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란 뭐냐면은 어떤 룰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 룰에 따라서 거기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권을 이제 시장 참여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 참여하고 나가지고 룰을 바꿔버리니까 그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미 이제 막 철거가 상당히 이제 진행돼 있고 2주 다 끝나는데 이제 이주비는 미리 다 지급이 된 상태예요. 이주비가 지급됐다는 거는 금융권에서 그 돈을 뭐 조합이 빌렸던 어떤 누가 빌렸던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은 재건축을 스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 사업 계획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책, 예측 가능한 이제 그런 행정을 해야지 사람들이 우르르 동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서쪽 그래서 서쪽 가다 보니까 남쪽 이런 식으로 하면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재밌죠. 거기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지만 거기서 뛰는 사람들은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누구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네요. 군대 가서 선착순 한번 해보셨어요? 고참됐을 때 후배들 한번 시켜본 적은 있었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시킨 사람은 재미, 시킨 사람들은 그렇죠. 권력의 맛이라는 게 또 그런 것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게 참 묘한 걸 경험하게 해주네요, 진짜. 대해서는 이 정도 한번 짚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제도이고 어떤 영향이 조금 줄 것인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많은 또 미스컴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동동적으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지금 결국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부분들인가 일 텐데 결국은 사야 되냐 말 것이냐 또 산다면 뭘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극과 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좋은 지역들은 네.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한두 네. 급도씩. 그다음에 또 지방은 좀 한두 급씩 조금 계속 나빴는데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네. 수요가 다시 한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걸로 또 수요가 더 옮겨가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좀 혼란스러운데 네. 이런 좀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좀 하기로 하고요. 네. 그 전에 좀 몇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상반기 때 네. 약간 상승을 예측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때 예측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였었나요? 그 역사적으로 봐가지고요. 네네. 이제 집값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오름과 이제 오르내림을 갖다 이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시장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시장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를 때는 너도 나도 막 사는 거예요. 다 샀죠.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내 돈이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뭐 적금 깨고 뭐 해가지고 돈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자기가 산 것보다 더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다 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 때는 내가 그 돈을 소득이 높아지든지 또는 다른 수입이 있든지 그 소득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살만한 자금을 만들어서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저는 시장 에너지가 이제 충전되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에너지 충전. 네, 예. 그래서 시장 에너지는 발산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충전하는 시간, 발산해서 그러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네. 반복을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터질 때도 있고 1년에 두 번 터질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네. 작년 7월, 8월, 9월 네. 이때 시장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한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 봄에는 봄장은 없다. 올해 가을장, 그러니까 2019년 가을장이 에서나 시장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에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보면 사람들이 보면 요즘 보면은 한 1년 동안에 투자를 했더니 근질거려요. 이런 사람이 나온 건 그만큼 네. 자기가 살만한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시장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그 보면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투기 지역이 있고 네. 투기 과열 지역이 있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지금 저희가 대부분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은 투기 지역 아니면 투기 과열 지역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2010년도, 2013년, 15년처럼 막 갭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시장을 주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층들은 예. 그러면은 이게 실수요층이라고 봐야 되나요? 투자층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문제 이제 그 신기한 게 네네. 요즘 이제 이제 가을 이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그 강의자료를 막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 이제 자료 만들고 그러는데 네.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30대에 그 시장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0대가. 30대. 예.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17년까지는 30대가 그렇게 두각을 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2018년부터 이제 두각을 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히 올해 들어와서 30대가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시장을 보면서 네. 그 40대보다 30대가 그 네. 옛날에는 40대가 네.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봤어요. 예, 예. 집값이 더 오를 거다고 보고, 어. 그 다음에 30대는 그보다는 더 약간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봤는데, 봤는데, 예. 왜냐면 자기가 살 여력이 적게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역전돼가지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한 작년부터는 거기서 보면은 30대가 더 적극적이에요. 30대는 집값이 더 오를 거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네. 40대는 그보다는 다 추첨하는 어. 그런 성격이 역전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시장에서도 반영돼가지고, 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그 연령별 매수 매수자를 이제 매수 포션을 갖다가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전체 매수자 중에서 30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019년 들어와서 굉장히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랑 비교해 보면 되냐면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 네. 그다음에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 그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 소유 계층 중에 30대가 차지하는 비중 보면은 그게 일종의 보면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누적됐으니까 누적된 네, 결과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30대가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크더라라는 비중이 더 겁니다. 높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 그 30대가 네. 그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는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네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불안감이 있는 거죠. 불안감. 예, 예. 그 회사에 대한 불안감, 네.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 주식도 하고 뭐도 해봤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부동산밖에 안 되더라라는 걸 저기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옛날 그 투자 패턴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 40대, 50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40대 그렇고 이제 50대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대가 됐죠. 옛날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이제 50대, 말던 네. 60대 이제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와는 또 달라요. 이제 공부를 하는 층들이에요. 공부. 그렇죠. 지금은 진짜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은 이제 부동산 그러면은 가서 이제 가까운 중개사한테 가가지고 좋은 매물 없수 뭐 네. 그러면 중개사가 이런 매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친한 중개사가 사라는 것만 계속 사고 그런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좋은 강의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카페 가입해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네네. 그래서 옛날보다는 오히려 좀 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보다 양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사람의 수요가 쏠리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게 아니죠. 네. 왜냐면 부동산 중개사가 사방팔방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면 그 떨어지는 게 이제 만약 A라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고 B라는 지역은 나쁜 지역이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지역에도 부동산 중개사가 있고 B라는 지역에도 부동산 중개사가 할 거 아니에요. 네. B라는 지역에 산 사람은 B라는 지역에 가지고 보면은 B라는 지역을 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 위주로 자기 지역 위주로 안쪽으로 내는 한다고?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큰 그 시장을 갖다가 예. 이렇게 쏠림 현상을 갖다가 안 가졌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전국구가 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그 동네 가서 그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아까 강의나 카페 이런 걸 갖다 들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 30대는 옛날에 학원을 네. 입시 공부할 때 학원을 많이 다니던 세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게 지식이 되고 지식이 돼야지 자기 돈이 된다는 그 인간관계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체계적 공부해서 좋은 매물을 고르는 거는 옛날 분보다 훨씬 잘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장에 이 쏠림 현상을 갖다가 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동안 계속 진행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게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네. 완전 바뀌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추세가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제 주도층이 네.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젊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든 투자층이든 지금 30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굉장히, 이용해서 예, 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부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고 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가끔 이렇게 이제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참 아쉬운 분들이 많아요. 이제 막 집값이 금방 폭락할 거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거의 뭐 이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는 분도 많고,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 물론 이제 그게 자기의 좌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한 번은 자기가 이제 곰곰이 하루 정도 휴가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곰곰이 하루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보면은 과연 반대쪽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좀 그래서 이게 어떤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은 내가 이 돈 갖고 어떻게 집을 사라고 하지만은 그 돈 갖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은 그게 두 그룹과의 자산이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은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다른 거에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공개 방송 그때 미국에서 이제 못 오신다고 해서 네.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돈 갖고 진짜 네.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네. 종잣돈을 시작해갖고 모으고 해서 결국 서울까지 입성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분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일부인들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예. 특히 젊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전까지 주식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예. 올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맞아요. 예. 거의 지금 아마 주식도 못하고 비트코인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래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하면서 예. 부동산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했다. 예. 이런 좀 의견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좀 맞나요? 예. 어. 그게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또 세계적으로 현재 보면은 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또는 뭐 제2의 IMF가 온다는데 그렇죠. 뭐 부동산이라고 이제 뭐 버티겠어요? 꺾어질 거 아닙니까? 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은 경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일개 개인이 전국에 있는 모든 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돈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투자 자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쪼그라들겠죠. 그 돈이 옛날에는 주식 시장하고 이 부동산 시장하고 이게 이제 뭐 거의 뭐 양분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식 시장 가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예탁금이 점점 줄고 있어요. 개인의 예탁금, 기관 말고 개인의 예탁금 점점 줄고 있어요. 사람들이 개미 투자가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지난 몇 년간 현재 보면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난 몇 년간 한번 따져봐가지고 그때 종합주가 지수하고 지금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손실낸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주변 보니까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아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갖다가 팔고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만약에 600억 원의 투자자금이 있다고 보죠. 네. 그러면 300억이 부동산 시장에 있고 그다음에 300억 주식 시장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냐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600억이 아니라 400억으로 한 500억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네. 500억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주시장에는 그 500억 중에 100억만 남은 거고 400억이 부동산 시장 온 겁니다. 네. 그 옛날에 나라 전체로 보면 600억에서 500억으로 줄어들지만은 부동산 시장 보면 300억에서 400억 늘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 호황인 거예요. 예, 결국 그 평균의 오르가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줄었는데 예. 부동산 측에 있어 보면 늘은 거네요. 늘은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 부동산 시장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이 차별을 양극화되면서 그 돈마저도 네. 옛날에는 골고루 분산돼서 올랐는데 전국에 골고루 했는데 지금은 오를 때만 오르고 있거나 아니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만 네. 그것이 몰리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보면은 그 돈의 위력이 옛날보다 더 커져 보이는 거죠. 네. 전체 파이가 커진 게 아니라 그게 한쪽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예, 결국은 예. 똑똑해진 거네요. 어떻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좀 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예. 이렇게 리스크들을 다 제외하다 보니까 제일 안전한 것들만 그렇죠. 예, 남고 나머지들은 투자를 안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네. 저도 주식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하세요? 아, 그럼요. 온갖 거 다 해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높죠. 저야. 이야, 역시 안전한 것만 하시니까.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면은 네.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안달을 해요. 안달. 그래서 제가 그렇죠. 안달이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질 것 같으면 그럼 이거 팔아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면 그럼 더 사야 돼요. 저는 가만히 놔두세요. 주식이란 건 뭐냐면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제 그 철학이 똑같아요. 네. 주식이랑 주식 투자는 뭐냐면 회사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네.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직원들 데리고 이것저것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지시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나는 돈만 그냥 투자를 하고 니네가 알아서 운영을 해라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큰 돈이 아니니까 전체 지분의 뭐 100만 분의 1 또는 네. 1000만 분의 1 요금밖에 안 되겠죠. 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내가 그 회사와 운명 같이 한다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산 다음에 근데 주식을 내가 그 회사 운영한다 해가지고 이제 하루 아침에 오전에 사가지고 오후에 그 회사 안 되겠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건 네네. 투기지. 그렇죠.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한 2, 3년은 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괜찮을 시장에 가가지고 놓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 저도 사면은 뭐 몇 년 이렇게 막 갖고 있거든요. 네네. 망하지 않을 회사, 네. 성장성 있는 회사 그걸 갖다가 하는 거지. 거기서 뭐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어떤 밑에 사람 일을 시켜놓고 와가지고 뭐 하나 안 했다고 사람 잘릴 수 없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아침에 사가지고 오후에 판다고요? 그건 투기죠. 예. 그래서 네네.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똑같이 그런 그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도 저는 수익이 나요. 멋집니다, 선생님. 그럼 주식을 혹시 고르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아니 망하지 않은 회사. 어디에서 국내 주식 하세요? 외국 주식 하세요? 아니요, 국내. 국내. 뭐 외국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펀드를 하는데 네네. 그 펀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국내에서 이제 직접 투자로 이제 그걸 하는 쪽을 하는데 네네. 망하지 않은 회사. 망하지 않은 세상. 네. 수익률이 좋다. 네. 야, 그것도 솔깃하네요. 혹시 한 분야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통달하신 분들은 다른 분야도 안정적으로 하시네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가라데도 잘하고요. 예. 저기 뭐야 주짓수인가 그런 것도 잘하고 대부분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 진짜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네. 지금 유럽도 지금 이제 완화 정책을 피고 있고 네. 미국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서 과열된 것들이 진정되는 국면이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을 잃었다. 네. 뭐 그러고 있는데 네. 이건 뭐 저희가 뭐 거시 경제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금융위기, 세계적인 뭐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예요, 선생님? 이제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과연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고꾸라질 것인가? 네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네. 트럼프가 이제 사실 원흉인데, 네. 이제 시장 질서가 그동안에는 보면은, 중국이나, 이제 중국이 가장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원흉이고요. 중국을 보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또는 일본 또는 독일, 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부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네. 이제 시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것도 사실 일부는 맞아요. 그동안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경상수지 흑자를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페어한 경쟁이 아니라고 이제 그 사람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로잡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엄포를 놓고 하는 건데, 결국은 보면은 그렇다고 자기도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더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정책을 어느 나라도 쓰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겁주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이제 제어 가능한 정도의 그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옛날과 달라가지고 요즘은 계속 보면은 옛날같이 이제 근본이제일 때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 보면 우리가 국제금융 이런 것도 보면 몇 년 후에 금방 다 저걸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양자권을 하면서 그것이 반영됐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뭐 집값이나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그는 그렇죠. 거짓말이고 위험한 네, 거예요. 그건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오르고 내리금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보면 우상향하고 간다라는 거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네. 뭐해서 먹고 사느냐면 우리 부존 자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역, 그러니까 이 나라 걸 사다가 이 나라에 팔고, 이 나라 걸 사다가 이 나라에 팔고, 이렇게 그 무역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전체 세계의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은 우리도 같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울산이나 거제시와 같이 이런 데 경기가 안 좋은 거는 그만큼 조선업이 나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업이 나빴다는 거는 지난 몇 년간 세계 경제가 무역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줄어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배 갖고 무역 규모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전체 전 세계에서 옛날에 100척만 있으면 될 것 같다가 경제 규모가 2배 늘어오면 200척이 배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100척을 더 줘야 되니까 조선 경력 하려는 건데, 무역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은 기존에 있는 100척도 노는데 새로 배를 배를 수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를 발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수주하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두 지역이 그만큼 이제 폭삭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거래량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구조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것도 세계 경제가 이제 시간의 문제지, 그게 서로 그냥 망하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고, 네. 대부분 다 잘 되려는 방향으로 하다 보는 거니까, 네. 조금 이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위험하지만은, 네.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극복 가능한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국제금융위기나 또는 IMF를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그때 우리가 세계적으로 독감이 돌았죠. 네. 물론 독감이 돌았는데 우리가 체질이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몇 년간 경상수지 적자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위기일 때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일 때는 우리나라의 경상수 흑자 폭이 크지가 않았어요. 몇십억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제 그냥 금방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온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가 세계에서 9위예요. 9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가 세계에 한 11위 정도 되거든요. 네. 11위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외환보유가 더 많다. 9위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이 아니다. 옛날에 뭐 외화 부채가 많고 뭐 그래가지고 위험했던 나라는 아니고 옛날부터 상당히 안정된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걱정,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좋을 거야 약간 난 필요 없던 문제지만은 너무 그 비관론에 휩싸여가지고 오히려 더 겁을 먹어가지고 멀쩡한 집을 판다던가 아니면 좋은 기회를 놓치던가 그게 더 큰 리스크라고 봐요. 네네. 그 워렌 버핏이 이제 한 얘기 중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바로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저축 안전하다 생각하지만은 워렌 버핏이 가장 위험한 거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유럽 연합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더 강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맡기면은 마이너스 차감하는 거고. 맞아요. 맡겼을 때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 금리 자체를 내는 건 아니고 예금 금리를 갖다가 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0.5를 해가지고 내가 100만 달러 갖다가 이제 맡기면은 1년 지나면은 99만 5천 달러만 줘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쓰라는 얘기죠. 거기서 투자를 하고는 거지. 거기서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한국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본전만 되더라도 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기회가 또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춤하니까 오히려 또 이제 저평가되는 것도 생기고 거품도 빠지면 이제 실제 좋은데 사람들이 좋은 거 알면서도 못 사는 경우도 많은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 기회를 노려서 사기도 하고. 그렇죠. 2008년도에서 한 12년도까지 서울 수도권 안 좋았잖아요. 그때 사셨어요, 선생님은? 샀죠. 이야, 역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하락론자들은 제 친구. 동업자. 제 그 집값을 저한테 투자 기회를 주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거죠. 그래서 난 그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내가 월급 안 주는데도 나를 위해서 여기서 막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분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너무 비싸서 오히려 좀 막 올라갈 때 사기가 겁나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빠지고 있을 때는 남들 안 사니까 당연하죠.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쌀 때 사야 되는데 오를 때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더 힘들고 그러면서 맨날 3달 전에 샀어야 되는데 뭐 2달 전에 샀어야 되는데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아직 발명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게 더 제일 빠른 거죠. 야, 1부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2부는 진짜 본격적으로 입지하고 말씀드릴 텐데 그럼 지금 이제 작년도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8월달 전부터 많이 올랐고 지금도 또 이제 추석 끝나고 조금씩 이제 좀 올라가는 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특히 전세가 많이 또 전세는 하나도 안 올랐다가 최근에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를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것들은 살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별 권역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이 작년보다 비싸요. 그다음에 작년은 또 재작년부터 비싸고 엄청 비싸죠. 그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쌀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고조선 때 집을 사셨던 사람들 빼고는 없다란 얘기예요. 고조선 때. 언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년이 올해부터 더 비싸다는 거고 후년은 내년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분들이 자꾸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면은 비싼 거 알면서 사는 거죠, 그냥 더 비싸니까. 할 수 없죠, 뭐. 저도 사고 싶죠.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삼성전자 그 주식 말고 삼성 통째로 한 1억 원에 인수할까 그러는데 이재용 씨가 안 팔더라고요. 1억 원이라는 거 인수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싸게 사면 좋죠. 안 파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남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강남을 안 팔잖아요. 그게 안 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더 비싸지는 것들이겠죠.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거시적인 얘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면 전반적으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2부에는요, 선생님 좀 노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찍 가지고, 왜냐면 지금
질문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어서 너무 개인적인 건 다 치고요. 예, 예. 지역적인 얘기들 좀, 예, 이 지역 예. 괜찮은 지역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얘기 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